담양의 한적한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다. 이 전설은 중록원이라는 대나무 숲에 사는 숲의 정령에 대한 이야기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하나 있다. 그 대나무는 매년 첫 번째 만월의 밤에 푸른 빛을 내뿜으며 이때만 나타나는 숲의 정령이 그 대나무를 통해 인간 세상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식이었다. 영식은 마을 노인들로부터 숲의 정령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 몰래 숲으로 들어가 그 신비로운 순간을 직접 보고자 결심했다. 달이 완전히 떠올라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던 그날 밤, 영식은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와 중록원으로 향했다. 숲에 다다르자 대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정령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숲 깊숙이 들어간 영식은 푸른 빛을 내뿜는 대나무를 발견했다. 그의 눈은 그 대나무에 고정되었고 드디어 숲의 정령이 나타났다. 정령은 투명한 형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영식을 내려다보았다. 정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식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영식아, 너는 이 마을의 미래를 가져다 줄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영식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정령의 말을 경청했다. 이 숲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는 자연과 함께 공존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단다. 정령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손을 내밀었다. 영식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고 순간 모든 주변이 푸른 빛으로 감싸였다. 다음 순간 영식은 자신이 대나무 숲의 다른 풍경 속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마치 정령이 보여주는 환상 같았다. 그곳에는 여러 동물들과 식물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영식은 그 생명들 사이에서의 균형이 깨지면 어떤 혼란이 닥칠지를 알게 되었다. 이는 정령이 영식에게 전해준 메시지였다. 시간이 다시 흐르고 순간은 사라졌지만 영식은 결코 그 순간의 감동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연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영식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숲과 자연을 더욱 아끼고 보살피게 되었다. 그 후로도 중록원의 숲의 정령에 대한 전설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며 매년 만월의 밤이면 동네 사람들은 중록원에 모여 조용히 빛나는 대나무를 바라보며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영식의 작은 용기가 전설로 남아 세대를 넘어 담양의 자연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토끼령이라는 작은 신령이 살고 있었다. 토끼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 모습은 흰색 토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토끼령을 깊이 존경하며 매년 봄이 되면 토끼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제단에 토끼령을 모시고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어느 해 가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토끼령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그즈음 산에 사는 한 젊은 청년 윤기는 꿈속에서 흰 토끼를 만났다. 토끼는 윤기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풍요의 길을 알려주겠다. 윤기는 소년 시절부터 산속을 돌아다니며 키가 야무진 덕에 꿈속에서 본 그대로 토끼를 찾아 나섰다. 윤기는 꿈속에서 본 토끼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가본 적 없는 신비로운 장소에 다다랐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토끼령의 은신처라고 불렀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은신처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과 수많은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토끼령의 힘이 깃든 이곳은 마치 에덴의 정원처럼 풍요로움이 넘쳐났다. 윤기는 마을로 돌아와 은신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뭄에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은 윤기의 이야기를 듣고 토끼령이 준 은혜의 감사를 표하고자 은신처를 지키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은신처의 물과 열매로 가뭄을 이겨냈고 팽팽한 화합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은신처를 청소하고 가꾸며 토끼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마을에선 평화로운 생활이 계속되었으며 외부의 침입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지켜지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서로 돕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춘천의 작은 마을은 토끼령이 은혜로 지금까지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춘천의 토끼령은 단순한 민속신앙의 존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겐 다정한 친구이자 수호자였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강릉의 푸른 바다 옆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해녀 보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바닷속 온갖 생물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인 보리는 그녀가 바다 밭에서 길러낸 풍요와 연결되어 있었다. 보리가 아침마다 바다로 나갈 때면 밭은 말들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바다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고 그녀가 잡아오는 해산물은 언제나 싱싱하고 품질이 좋았다. 강릉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해산물을 부탁하곤 했는데 그녀가 잡아오는 물고기와 전복은 마을의 중요한 식량원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다.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보리는 오히려 바다로 향했다.
바닷속 친구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가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배웅했고 마을의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주소를 외우며 그녀의 무사를 기원했다. 보리가 바다에 들어가자 대류는 그녀를 휘감았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고래의 부드러운 노래와 돌고래의 장난기, 어린 움직임이 그녀를 둘러싸며 그녀의 가슴을 진정시켰다. 바다 밑이 유난히 조용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올렸고 곧 거센 바람과 파도가 차분해졌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에 무녀라 불렀다. 그녀가 바다에 나가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 기다렸다. 그리고 보리가 풍족한 어획물을 들고 돌아오는 날이면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다. 강릉의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의 바다의 친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보리는 결국 그 바다에서 늙어갔고 어느 날 보리의 영혼은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은은한 여운이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보리의 바다라 부르며 그녀의 영혼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이는 강릉 민속신앙에서 바다와 자연을 존경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광주의 작은 마을에서는 박달나무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는 원시림이한 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거대한 탑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박달나무라 부르며 경외심을 품었다. 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자랑하며 마을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모습을 달리했다. 박달나무에 얽힌 전설은 오래전 어느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가뭄은 극심하여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강물은 말라붙고 논과 밭은 갈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고 농작물은 거의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옛날에는 박달나무에게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참에 노인의 말은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박달나무로 모였다. 그들은 박달나무 주위를 둘러싸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박달나무 대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마을이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온종일 이어졌고 날이 저물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바치던 그날 밤 하늘에서 붉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말라붙었던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고 논과 밭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끌어안으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비는 이튿날까지 계속 내려 마을의 물 부족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면 박달나무 앞에 모여 그 해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다. 박달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수호신 역할을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후대에 되물려주며 박달나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으로도 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 박달나무는 그 자리에 여전히 우뚝 서 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푸른 잎을 자랑하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호신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나무를 찾아 그 밑에서 각자의 소원을 빌며 걸음을 멈추곤 한다. 전설은 이렇게 박달나무와 마을의 역사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군산의 작은 마을에는 나무 정령이 살고 있었다. 이 정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누구보다도 마을 숲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나무가 서로 사귀듯 바람에 실려오는 나뭇잎 소리 속에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목신이라 불렀다. 목신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마을에 기근이 찾아왔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부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나무 앞에 모여 목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 갑자기 나무가 생명을 되찾은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곳에서 은은한 빛이 발산되었다. 순식간에 마을의 들판에는 생기 넘치는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기적 이후 마을 사람들은 목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목신 축제를 열기로 했다. 축제는 매년 여름 초입에 열렸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였다. 축제 당일이 되면 사람들은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들고 숲으로 향했다. 나무의 기운을 받기 위해 맨발로 숲속을 걸으며 곳곳에 술과 음식을 바쳐 목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축제에 백미는 목신의 춤이었다. 가장 용감하고 재주 많은 젊은이가 숲의 중앙에 서서 나무의 움직임을 본뜬 춤을 췄다. 춤이 이어지는 동안 바깥에서 일어나던 바람은 마치 숲에 호응하는 양춤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곤 했다. 어린아이들은 그 춤을 따라했고 숲에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마을이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이렇게 매년 열리는 목신축제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고 언제나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생활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거나 자연재해가 찾아올 때면 목신에게 기도를 올려 평안과 보호를 구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은 목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었다. 어떤 이는 산속 깊은 곳에서 목신이 직접 나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증언하였고, 어떤 이는 밤에 숲으로 가면 목신이 말을 걸어온다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후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밤낮 잘 것 없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목신 전설은 단순히 한 지역의 민속신앙 이야기를 넘어 자연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지금도 군산에서는 그 옛날의 전통을 이어받아 작은 축제를 열곤 한다. 축제는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깊고 귀중하다.